2020년 2월 4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월 1일 방송에서 여러분 2월 3일 우리나라 증시는요 2100포인트 사수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청취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미쓰리님 아니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도 아직까지 걱정스럽고요. 무엇보다 춘절을 끝나고 개장하는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날 텐데 미쓰리님 얘기대로 대한민국 증시 허접한데 어떻게 2100포인트를 사수할 수 있습니까? 혹시 미쓰리님 일부 청취자님들이 에이 그냥 돈다방 미쓰리는 비관론적이야 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인식하시고 그냥 반등할 거예요 라고 지르신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돈다방 미쓰리는 비관적인 방송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고 그런 오해를 들으면 사람인 저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들을 의식해서 제가 방송에서 아닌 걸 기라고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지릅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곤조 있는 방송이죠. 제가 2월 3일 우리나라 증시가 2100포인트를 사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시했던 근거 1월 31일 우리나라 증시 장 막판에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란 문제 때도 그랬다.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조심스럽냐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2시 이후에 증시가 더 하락하고 그러면 저거는 미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인들 투매 물량이니까 개인들 투매 물량이 이렇게 장 막판에 나오면 다음 날은 반등.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때 조심스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 한 10년 정도를 몸담고 있으면 그 일에 익숙해지죠. 근데 저는 그 일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그 일을 눈을 감고 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중간에 돌발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일의 노하우가 있다 없다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쓰리는 지금 증권 바닥에서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증권회사를 4군데로 옮겨 다녔고요. 경제방송을 한경와우만 빼고 다 출연했어요. 그리고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도 사모님 삼성전자 사세요. 현대차 이런 거 사셔야죠. 이렇게 매매한 사람이 아니라 작전주하고 세력주하고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 매매하고 별 지랄 연병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그 재료들은 단순히 2시 이후에 나오는 투매 물량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그렇게 2시 이후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반등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어버리시면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때 살짝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2월 3일날 왜 반등을 했느냐? 약간 코스닥은 반등을 했고 코스피는 살짝 아쉬웠습니다만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증시가 가장 그래도 견고한 녀석은 미국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미국 금융시장은요 이미 간접 투자가 그냥 아주 그 밑바탕을 탄탄하게 만든 금융시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미친 듯이 증권회사 가가지고 막 가입했던 그 적립식 펀드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이란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 국민들의 DNA에 그냥 간접 투자해야지라는 게 박혀져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어떤 악재를 만났을 때 하락하지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증시가 올라온 상태 속에서 아직은 미국은 하락했을 때 다시 약간 반등시키려고 하는 그 반등의 에너지가 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미쓰리가 우리나라 증시를 허접하다고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이요, 마치 패션 유행하듯이 유행합니다. 뭐 바이코리아, 뭐 그렇게 거치식 했다가 또 적립식 했다가 또 ELS니 어쩌니, 뭐 원금 뭐 어느 선까지 빠지면 뭐 마치 금융상품을 유행시키듯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잠깐 돈이 쏠렸다가 그게 다시 손실을 보면 그건 다시 그냥 다 그냥 망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수혈을 하게 되고, 이 구조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허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은 반등시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2월 3일 미국 증시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중국은요, 여러분들 춘절 연휴 동안 장이 열리지 않았다가 춘절 연휴 끝나고 장이 열리는데 중국 증시가 빨간색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급락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7% 8% 빠진 거를 보면서 아이고 걱정되네, 걱정스럽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당연히 쟤네는 빠져야지,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증시는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허접한 우리나라 증시는 뭐 1800, 1900, 2000, 2100 이렇게 딱딱딱 기준이 되는 그 지수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선이 깨지면 장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그래서 2100포인트, 뭐 2000포인트 이 지수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 힘들이 누구냐? 연기금을 포함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2월 3일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해서 플러스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유일하게 기관만 매수를 하다 보니, 물론 개인도 했어요. 근데 개인은 어차피 또 헌혈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코스피는 한 1700억 정도 기관이 매수하면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매수하면서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지수였죠. 그러나 플러스로 전환해서 종가를 마감시키진 못했습니다. 이게 증시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그동안 증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제가 여러분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 선포하면 여기저기서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글로벌 경제 이슈를 좀 이렇게 체크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고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하물며 또 청취자님 중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면서 돈다방 미쓰리 들으면서 이렇게 뭐 좀 참조하고 있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제 유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올라오고 해서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해드린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글로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연준에서 금리 인하,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하다못해 국제 유가 시장도 뭐 추가 감산 계획. 근데 이런 것들이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마치 닭죽을 끓이는데
뼈와 살을 분리하지 않고 어차피 윗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는 것이요. 다 때려놓고 죽도 밥도 아닌 걸 만드는 것처럼 뭔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내가 골드만삭스면, 내가 시티그룹이면, 내가 모건스탠리면 미쳤다고 돈 들고 지금 새해부터 가가지고 중국 시장에 돈을 쳐박겠느냐.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우위를 두고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해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뭔가 한 문제가 이렇게 딱 터진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해결됐다. 안도감이 든다. 라고 뭔가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뭔가 빵 터지더라. 그걸 제가 앞서서 여러분 올해 겨울이 너무 따뜻한데 마치 지금 1월 달인데 날씨가 3월 달 같은 날씨면 이거 뭐 창문에 뽁뽁이 다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봄 아닌가요? 그런데 혹시 이제 올해 추위 끝났어. 그리고 뽁뽁이를 다 떼는 순간 입춘 꽃샘추위 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미쓰리가 살짝 걱정하는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지금 염두하고 보는 게 뭐냐면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인하했다라는 거죠. 저는 2019년도 한 번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달아서 빵 3번이나 인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매우 걱정스럽거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국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 각 조직과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킬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물론 전문가들이 막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WHO에서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무역이라든가 교류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 선포하고 무역과 교류는 금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어설프게 반등하면 더 하락할 텐데라고 걱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교류는 금하지 않았다. 걔네가 교류를 금하지 않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각국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지 않고 중국인들 입국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그 행동들을 지금 각국에서 하고 있는데 WHO에서 금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물며 WHO에서 뭘 금한다고 해도 그게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S&P에서도 하향 조정했죠. 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인들의 여행 감소, 대중무역 감소 등을 빌미로 0.4%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0.4% 둔화됐던 것만큼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자, 또 하나,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에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 중국이 더 심각하다. 예. 중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4.5%. 6% 이제 바오유, 예,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홍콩, 한국, 일본 등이 둔화됐고 독일, 미국, 영국 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IMF와 세계은행이 2020년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을 0.1%씩 하향 조정했죠. 제가 IMF에서 아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기도 전에 하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IMF는 신흥국들의 부채 상황, 이탈리아 국가 공공부채 137% 이런 것들, 즉 그 국가의 빚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 그 유동성 안에 진짜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빚이고 다 이자고, 즉 버블이 반 이상이겠죠. IMF에서는 그 점을 보다 보니까 올해 신흥국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작년에 재정적자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버블 조심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0.1% 하향 조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유력 기술 분석가인 랄프 아캄포라는 사람이 미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 이상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소리예요? 멸치 똥 씹는 소리죠. 그게 제가 별로 기술 분석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약 현금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랄프 아캄포라라는 사람의 미증시 10% 하락에 대해서 멸치 똥 씹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2020년 시장을 좋게 보지 않고 있고요. 하물며 작년 재작년에 조심스럽게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면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는 가운데 미국은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은 방어하는 입장인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미국을 방어하는 동안에 그 안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의 소형은행이 몇 개가 망해가고 있고 기업들이 중내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우리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다 입에다가 지퍼를 채웠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은 지금 1년 미만, 즉 364일짜리 이 채권 이런 것들이 엄청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교류가 되고, 거래가 되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빚을 졌는데, 똑같은 1억씩 빚을 졌는데, A라는 사람은 은행권에서 이래저래 우대를 받아서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저쪽의 대부업, 그쪽 대부업에서 그냥 대부업도 그냥 이렇게 등록된 대부업이 아니라 정말 사채 같은 거를 써가지고 어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신체 포기각서 쓰고 그런 빚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1억의 빚이지만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중국은 그 안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제가 조심스럽게 중국의 금융위기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중국도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냐면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설마.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미국이 저런데. 세 번째, 트럼프가 재선하는데. 뭐 네 번째, 아이 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뭐 돈을 더 땡겨가지고 더 유지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앞서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 당장 연준에서 금리 인하 카드 나올 거다. 근데 걱정스러웠던 건 작년에 금리 인하를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2020년 제가 뭘 걱정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 카드가 너무 빨리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 초만 하더라도요. 뭐 선물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뭐 10몇 프로 이랬거든요. 아니 뭐 10몇 프로는 사실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미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연준이 자기네 의사대로 금리를 동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작년에 금리를 인하한 거는 좋게 얘기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예방적인 금리 인하라고 칩시다. 그럼 올해 그들의 목표대로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 유동성이 어디 연준 이놈 새끼들 야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유동성의 협박을 받은 FOMC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협박 때문에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벌써 저 지금 2020년 지금 2월달 초 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좀 뭐 올해 이렇게 총괄적인 얘기긴 한데 벌써 이미 시장에서는요. 더블라인 캐피털 CEO가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90%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너무 빨라요. 그리고 하물며 국채 선물이 반영하는 올해 상반기 중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3일날 58%. 그리고 국제 트레이더들은요. 올해 12월까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60%를 보면서 60%면 한 두 번 정도 인하한다는 거거든요. 미쓰리. 네가 뭐 올해는 뭐 금리 인하 한다며. 연준이 인하할 수밖에 없다며. 네 말대로 되는 거 맞잖아. 맞는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주식은 타이밍이거든요. 그것처럼 뭐든지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1월달 제조 PMI 지표가 지난 12월 달에는 47.3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정돼서 47.8이 됐대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은 상향 수정된 47.8보다도 높고 예상치인 48.5보다도 높은 5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그게 다우지수 막 0.52% 올라가고 뭐 나스닥 뭐 1% 넘게 상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대요. 왜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PMI 지표는 50이 기준이어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거든요. 지금 5개월 만에 50으로 돌아섰더니 경기 확장으로 진입했대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웬만큼 괜찮게 살았던 집인데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직장 생활 대기업 다니던 아빠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수술을 받아야 돼서 막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전업주부로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던 엄마가 갑자기 가장인 아빠가 그렇게 아프면서 엄마가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옛날에는 막 과외 배우고 막 그랬는데
큰아들은 막 공부 되게 잘했는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 보내려고 막 비싼 돈 들여서 과외했는데 이제 고액 과외 못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뭐 이래저래 뭐 집 사고 뭐 하느라고 막 부채 좀 빚도 지고 그랬는데 가장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서 막 빚독촉을 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얼마나 우울할까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냥 이 녀석은 고액과외를 시켜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큰아들한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아닌 것 같아. 공부는 취미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우울한데 둘째 아들 녀석이 맨날 요즘에 한 반에 한 30명 하나요? 맨날 반에서 막 27등, 28등 막 이러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한 17등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비율을 극대화할까요? 갑자기 27등 하던 애가 뭐 한 10등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둘째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뭐 고맙다 좋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약간 좀 이렇게 아직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죠. 즉 그 얘기 뭐냐면 1월달 제조 PMI 지표 50.9는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최근 들어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안 짚어드려요. 왜냐? 작년에 연달아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죠, 당연히. 오히려 경제 지표가 못 나오면 이상한 거다. 그러면 제조업 지표는요, 서비스업 지표보다 약간 스피드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뭐 합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미국의 1월달 제조업 PMI 50.9는요, 그냥 반짝한 거예요. 반짝. 예. 우리 우리 할머니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뭐 몸이 안 좋아, 막, 예. 근데 왜 어떤 날은, 야, 나 그래도 오늘은 약간 반짝 몸이 좀 좋다.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느낌? 예. 미국의 이런 그 경제와 우리 할머니랑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반짝한 겁니다. 근데 벌써 시장에서는 뭐를 합니까? 호들갑 떠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대요. 뭔 진입은 진입입니까? 뭐 이런 거요? 뭐 손만 잡고 자면 임신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죠. 자, 3일 날은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요. 미국의 그 민주당 경선 후보는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요거는 진행 사항 되면서 돈다방 미스를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선두를 다툴 것이다. 예. 뭐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이 둘 중에서 뭐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4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5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표결 부결 예상되고 있죠.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 경제 올스톱 상황이다.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 둔화까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인민은행이 2월 3일 날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2004년 이후에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뭐 한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한 겁니다. 중국 증시 몇 프로 빠졌는데요? 7%, 8% 빠졌는데요. 자, 국제 유가로 넘어갈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펙에서 하루 평균 50에서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오펙이 1차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2월 14일부터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만나서 감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원래는 이 회의가 3월 달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인 만큼 앞당겨서 조기 회의를 열어서 빨리 감산할 것이다. 중국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동안 300만 배럴 감소했는데 이 감소폭은 20% 정도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이 감소폭은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이 수요 쇼크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요, 제가 수요와 공급의 어떠한 그런 그 조절이 증시보다는 단순하다. 뭐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하고 감산하면 되고, 뭐 미국의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고, 저 중동 지역의 이슈들 끌어다 놓으면 되고, 송유관 문제, 송유관에 뭐 때가 탔느니, 뭐 금이 갔느니 하는 이슈 만들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보다 좀 예상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WTI가 뭐 50달러를 지키냐 마느냐, 이거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2008년도 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트리플 A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 속에는 그때 유가가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미국발 리먼 사태가 터지고 100달러가 붕괴되고 막 그랬죠.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00달러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움직임의 기준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년 동안 시간을 쭉 지내오면서요. 한 55달러, 그러니까 한 40달러에서 55달러, 평균적으로 한 50달러 선에 뭔가 우리는 그 기준 라인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요, 100달러에 대한 그 국제유가 가격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50달러 중반선에서 가격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2016년 여러분 1월 달에 국제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도 돈다방 미쓰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제유가가요. 1월 달에 WTI 기준으로 26달러가 갔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전문가들이 26달러 가니까 뭐 10달러까지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건 다 개소리예요 라고 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WTI가 26달러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때 그 전 몇 달 전에, 한 반년 전에 2015년 8월 달에요.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015년 8월 26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될 것이라는 그 충격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제 유가가 빵빵빵빵빵빵 빠지면서 2016년 1월 달에는 26달러까지 갔었어요. 자, 50달러라는 55달러라는 그 가격에 어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펙에서 추가 감산한다고 하죠. 얘네가 지난번에도 감산을 했습니다. 50달러가요? 추가 감산하기로 했었죠. 그때 감산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추가 감산을 한다. 이유는 뭐냐면 원유 수요가 중국은 원유 수요 소비국가 2위인 나라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4.5%다, 뭐 바위유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수요가
확 줄어들 것 같으니까 먼저 공급을 확 줄이자라는 거죠. 오펙에서 이번에 50에서 100달러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 WTI가 55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5달러가 아니면 지금 2월 3일 날 국제유가 시장은 40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우리는 마치 50달러가 깨지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만 2016년 1월 달에는 국제유가가 26달러였었어요. 제가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요. 중국은 계속 팍팍팍팍 성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미국 입장에서 너무 쪽팔린 거죠. 아니 천하의 미국이 2008년도 금융 시스템 때문에 붕괴했어요. 출렁거렸어요.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게 터졌더라는 거죠. 그 몇백 년 동안에 경고하다 자신했던 걔네들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빵 터졌는데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 쪽팔린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15년에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죠. 그리고 돌아보죠. 2015년 8월 달 봤더니 니네 중국 7% 경제 성장률 안 된대더라? 우리는 금융위기 이겨내고 금리 인상까지 할 정도 됐거든? 그러면서 2015년 12월 달에 금리 딱 인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016년도에 4번 금리 인상할 거라고 질르죠? 제가 그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했죠? 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미국 연준의 멘트는 중국을 의식했던 거예요. 니네 중국 7% 안 된다며? 우리는 이렇게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내년에 4번 인상할 거거든?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위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2008년도는 미국은 금융 시스템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중국은 그래도 7%대 이렇게 쫙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또 올 수는 있는데 우리는 무슨 학습 효과가 돼 있어서 괜찮느니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면 2008년도 위기는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다면. 근데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약간 제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잡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2월 3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2100포인트 사수를 할 겁니다.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등이요. 3일, 4일, 5일, 6일, 7일 계속 반등은 아닙니다. 그냥 반등일 뿐입니다. 미국 증시 PMI 지표가 50 넘어서 확정 국면에 왔다. 증시가 반등했다. 상승했다. 반등일 뿐입니다. 다시 이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장하면서 다시 증시는 하락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그거를 데일리로 한다면 앞으로는 장중에 반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익숙해지고 이제 중국에서 환자가 늘었느니 하면 그냥 증시는 그러려니 한다고요. 그러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증시의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협상이라든가 뭐 미국의 대선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감세 정책을 피니 어쩌냐면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방송에도 코로나 이거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작도 안 한 게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좀 아물어지고 다시 이제 뭔가 희망의 고개를 들 때, 그때 또 힘들어지는 일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 오펙 시장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고 해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바오유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숫자 게임인데요? 아니 뭐 제가 앞서도 그랬잖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무너졌을 때 증시가 막 출렁출렁 거렸는데 뭐 중국은 경제 성장률 7% 무너지면 중국이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겪지 못했던 어떤 그 새로운 악재일 뿐이고요. 문제는 그동안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이제 점점 이 골마 터져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드러나는 거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제가 뭐 10년 전에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 저 10년 전에 저에게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는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못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물며 제가 뭐 제 멘토님을 포함해서 주위 분들한테 어머 너무 잘 됐고요. 뭐 그 일 때문에 제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고요. 너무나 믿었던 그 무엇한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뭐 갑자기 뭐 나 회사 다니기 싫어. 그 증권사에다가 딱 사직서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백조가 됐어요. 그런 문제는 마치 자 중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금융 위기 빵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위기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2월 4일날 반등하고 했습니다만 이 반등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악재로 100%다 흡수시켜서 이제 소화시키고 이제 응가로 내보낼 정도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증시는 다시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거고요. 그렇게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문가들은 그 없는 것들 중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뭐 이런 거죠. 예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7% 깨졌을 때 시진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지노선 6.5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5 이상이만 되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진핑한테 야, 저 사람 진짜 여우 같다. 자, 마지노선 6.5만 지킵시다. 그래서 6.8이 나오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요,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이든 어디 경제 성장이든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만 나오면 괜찮은데? 라고 안도할 겁니다. 그 안도감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하는지는 아마 앞으로 두고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국제 유가 얘기하고 뭐 미국의 PMI 지표 얘기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지 않지만 지금 호재와 악재가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악재가 없을까요? 왜 아까 IMF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1% 하향 조정했을까요? 어느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전조현상이라는 걸 얘기해 드렸어요. 저는
어쩌면 이 중국의 어떠한 그런 그 상황의 전조현상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 뭐든지 전조현상은 꼭 일어나더라고요. 반등은 하겠죠. 자, 반등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장은요, 예, 2016년도 아니고, 2017년도 아니고, 2018년도 아니고, 2019년도 아니고, 가장, 예, 머리 아픈 시장이 될 거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죠? 뭐 10년 위기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10년 위기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증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아유 주식할 만 나네 했던 거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 2017년 그 사이예요. 2018년도부터는 예, 웬만한 우량주 매매에서 막 해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상황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예, 또 설레발 칠 겁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감산을 해서 55달러, 50달러를 지킨다라는 거에 대한 그 미련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국제 유가 26달러도 갔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저렇게 추가 감사를 걱정하는 이유는 중국을 걱정했고 IMF에서 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을 걱정했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50을 못 지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26달러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뭐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유가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좀 점치셔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번에 오펙이 추가 감산을 한다고 해도 50달러를 뭐 지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면서 저도 좀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예,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